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다양한 요인, 하나하나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꽤 크죠. 네, 맞아요.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그 중요한 가격대 1억 9천만 원 선 돌파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서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은 이런 현재 시장 상황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술적인 지표도 있고 또 거시경제 변화나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까지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핵심 동력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 이걸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장의 열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이게 73이면 여전히 탐욕 단계네요. 네, 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64% 초반이면 확실히 비트코인 중심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어떤 신호를 좀 보고 있나요? 중요한 기술적 신호로는 골든 크로스가 많이 언급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 골든 크로스가 확인됐거든요. 골든 크로스요? 그게 보통 상승 신호로 해석되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정확도가 한 87.8% 정도 됐고, 발생하고 나서 평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초에도 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가격이 각각 170%, 73%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사례도 있고요. 와, 꽤 높은데요? 네. 근데 물론 기술적 신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기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장기 추세 전환 가능성. 하지만 당장 눈앞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다고요? 그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요? 네, 맞습니다. 그 구간에 상당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봐도 거기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고요? 네, 약 2억 달러 규모의 매도 물량, 이걸 이제 유동성 클러스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매도하려는 주문이 그 가격대에 몰려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벽을 뚫는 게 관건이겠네요. 만약에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저항선을 정말 강하게 뚫어낸다, 그러면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요?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급하게 다시 사는 거. 그거 맞죠? 정확합니다. 매도 물량이 소화되는 동시에 이 공매도 숏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의 손절매 물량이 막 터져 나오면서 가격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하는 현상이죠. 그럼 변동성이 엄청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을 예상외로 정말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숨에 1억 7천만 원, 심지어 2억 원 근처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와, 최근에 1억 1천만 원 돌파할 때도 비슷했어요. 하루 만에 거의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상승세를 더 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저항대 돌파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요인 말고 좀 더 큰 그림, 거시적인 환경 변화도 한번 보죠. 자료에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이 국채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뭔가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디지털 안전자산이요. 네,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의 정치나 통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또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안전자산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비트코인에게 꽤 구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안전자산 개념의 변화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나요? 현물 ETF라든지 직관 매수 관련해서요.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공급 쇼크 가능성입니다. 공급 쇼크요? 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 유입량이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 공급량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에서 단 하루에 매수한 비트코인 양이 일주일치 채굴량의 거의 8배에 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 매수량이 일주일 채굴량의 8배요? 와... 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비트코인 물량이 구조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점점 희소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2026년까지 기관이나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최대 420만 개,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2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시장 유통량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니까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야,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이건 뭐 기본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통금융권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걸 넘어서 직접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프랑스 대형은행 BNP 파리바 사례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BNP 파리바 자산운용, 여기가 운용 자산 규모가 한 9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어요.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거든요. 아, 금융 시스템 자체의 블록체인을요? 네, 예를 들면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드는 그런 실험인 거죠. 블랙록 역시 VDL이라는 토큰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산업 자체가 점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소위 온체인화되는 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요즘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리얼월드 에셋 테마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RWA 테마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들어보니 여러 분석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기관 매수를 강조하는 분석가도 있고 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분석가죠. 또 기술적인 패턴, 와이코프 패턴 같은 걸 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석가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세 전망이 좀 우세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환경 변화, 또 수급 구조,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같은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강세 요인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단기적인 가격 변동까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흐름의 변화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단기적인 가격 등락 너머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가 그랬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4년 주기 같은 짧은 사이클보다는 훨씬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을 편입하고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장기 투자 관점이죠.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진 기관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나 혹은 분석의 시간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